자, 안녕하십니까. 예, 감독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감정평가사 1차 과목 중에 부동산 원론. 예. 이 파트는 사실 이제 다른 자격사 시험인 공인유사 그 과목 중에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예, 이거 상당히 흡사합니다. 예, 흡사하고요. 지금 보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학습을 하실 때 이제 문제점이 좀 뭐냐면 이제 중개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개사법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공시법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중개사 시험하고 달리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그런 과목을 따로 두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과 원론의 이런 다른 시험에서는 과목으로 분리되어 있는 내용이 일부 부동산 원론에서 출제가 됩니다. 근데 그 비중이 그렇게 낮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 20% 내를 이렇게 차지하는, 적어도 그 정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인중개사 교재를 가지고는 시험을 대비하기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 교재가 사실은,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한, 다시 말하면, 감정평가사 시험에 좀 적합하도록 이렇게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최근 기출문제까지 분석을 해보면 큰 패턴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출제된 일부 문제를 좀 수록을 좀 했는데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전체 흐름을 이렇게 잡는데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말씀드릴 게 여러분 이제 별도의 과목 중에 이제 여기에 있는 게 이제 부동산학 개론 말고도 이제 1차에 경제원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 부동산 원론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출제되는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이제 독자적인 과목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 좀 특징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이 관계법규를 배우십니다. 그 부관법 이렇게 이제 여러분 약칭으로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 내용도 일부 한두 문제 내기도 하고 그래요. 부동산 언론에서. 그것은 이제 제가 다루는 건 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경제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일부 내용이 이 부동산 언론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핵심이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 그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재 목차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공인중개사 과목과 좀 달리 일부 항목이 좀 추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제가 이제 파트를 나눠서 목차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서 나 이거 좀 궁금해. 그러면 찾아볼 수 있도록 좀 상세하게 좀 만들었어요. 테마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차례를 보면 7페이지 보시면 파트 8 그래서 부동산 중개론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개사 시험에는 독자적인 과목으로 나가 있지만 우리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좀 집어넣었다는 거. 출제가 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법 파트도 사실은 정책론에도 넣어놨지만 중개사에서는 부동세법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재에는 그런 부분을 좀 넣어놨다는 겁니다. 일부 부동세법. 그래서 우리 차례 4페이지 보면 19번에 부동세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파트도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장 여러분이 이제 힘들어하는 파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목차를 좀 보시면, 우리 경제론은 여러분이 크게 이제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이제 경제론을 공부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4페이지 있는 그 파트 5, 부동산 투자론입니다. 요놈하고, 그 다음에 파트 6, 부동산 금융론.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2차 준비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아주 기초적인 내용은 좀 사용을 하겠죠. 기초적인 내용은. 그러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서 다루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언론에서 습득을 하셔야 돼요. 따로 학습을. 그리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출제가 되게 되면 여러분이 조금 어려움을 좀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중개사 시험 과목하고 좀 다르게 부동산 언론 안에는 그런 과목들이 일부 들어와 있다는 거. 중개론이라든지 조세 세법.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투자론과 금융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간편 이론에서는 충분히 습득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 여기 좀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고로 좀 출제될 경향이 있는데
이게 출제됐고 이제 뭐 또 출제 안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단정한다든가 뭐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아웃라인을 쭉 잡고 이해를 해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첫 시간 이제 부동산학 총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 여러분이 학습한 바와 같이 뭐 부동산에 관련된 뭐 용어라든지 어떤 기출 개념을 다루는 그런 파트죠. 그래서 첫 번째 출발이 야, 부동산학이 뭐야?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른 자격사 시험에서 이걸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약간 대비를 좀 하셔야 돼요. 도대체 부동산학이 뭐야?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말입니다. 지금 여기 김영지 교수 정의는 종합 응용과학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사이란 말이 없습니다. 김영지 교수 정의를 보면 그런데 우리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자 응용과학이자 사회과학이다. 이 세 가지를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이 세 가지 종합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의 목적은 뭐냐? 여러분이 지금 부동산 활동하는 거 감정평가 활동도 부동산 활동이죠. 이 활동을 능률화하는 것을 원대한 목표로 삼습니다. 이게 부동산학의 목적이에요. 자, 이거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부동산학의 목적은 뭐예요? 그럼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자,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하려면 이 활동에서 비롯되는 법칙성 반복성이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활동과 현상은 같이 움직여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 같이 종합과학이고요, 응용과학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이다. 그래서 지금 응용과학은요 순수과학이 아니라는 거고 알아두시고요. 실천, 경험, 파생되는 거죠.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이 자연과학도 대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교범이 필요하겠죠. 바람직한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지침의 역할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파생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종합, 응용, 사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가 부동산학이 단기간에 정착됐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에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가져온 방식이 이거예요. 종합 시스템식 접근 방법이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부동산을 바라보면 법, 경기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정 내용만 중점적으로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산식, 족족식일 텐데 이렇게 해서는 종합과학이 안 돼요. 자, 우리 부동산하고 종합과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시스템화했다. 시스템을 번역한 게 종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기타 접근 방법도 있는데요. 최근에 관심 받는 게 뭐냐면 이 중에서 요 2번이 최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을 좀 두고 내용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행태과학적 접근법하고 의사결정 접근 방법을 이것을 비교해서 비교 대조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보니까 말입니다. 행태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움직이는 모습 아닙니까? 의사결정은 어때요? 내부와 관련되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우리 인간의 내부와 관련되고 이 행태는 외부에 관찰되는 내용이에요. 자, 둘 다 인간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가 되면 이제 헷갈려. 둘 다 인간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적고 제목을 이렇게 바꿔 쓰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거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포인트를 잡아보죠. 지금 부동산 행태,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란 말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의사결정 내부적인 내용이에요. 야, 너 왜 이번에 상가 샀어? 나 부자 되려고. 자, 사람들은 이윤국대화를 목표로 하는 합리적 의사결정 주체라고 본다. 의사결정 이 표현이 나오면 딱 좋겠죠. 자, 그래서 최근에 관심이 많은 게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 교재도 사실 의사결정 접근 방법에 의한 분류 체계를 따르고 있다고 봐야 돼요. 대부분 그래서 부동산 언론이나 부동산학 개론 교재를 보면 지금 현재 이런 방식으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3번은 이제 법 제도적 측면의 접근 방법으로서 중요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분야를 좀 나눠보면 이론 분야하고 실무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론 분야와 실무 분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부동산의 특성, 속성, 여러분 공사법 여기 뭐냐면요. 사법이 민법입니다. 민법. 여러분 공법 요건 뭐냐면 관계법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초 분야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관계법규 다른 게 용도 지역 지구제 뭐 이런 게 있죠. 도시 지역, 뭐 시장, 그다음 부동산 세금. 우리 이제 이 부분도 공부를 좀 해야죠. 기초적인 금융 수학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 분야고
사실은 이제 우리 교재의 구성은 사실 주가 이거 이렇게. 그래서 결정 분야, 결정하는 거고요. 결정을 지원하는 분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원하는 분야. 그래서 투금계, 평상말이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팁을 다 달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기 쉬우라고. 큰 거부감이 없으면 따라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응?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 활동. 자, 이 부동산 활동이 뭐예요? 부동산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부동산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에 대한 인간의 관리적 행위를 말합니다. 부동산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활동의 이제 구분인데요. 자, 일단은 수주를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전문성에 따라. 전문성이 이제 비전문가, 전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먼저 기억을 이렇게 하세요. 술을 마셔도 3차까지 가야 전문가 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렇게. 이거 그냥 나는 부동산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인데 이번에 토지 매입했어요. 그럼 자신을 위한 활동이죠. 나는 감정평가사거나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감정평가 사무소에 근무를 하거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근무를 합니다. 그럼 일상 업무 수준 활동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2차 수준이라고 해요. 그런데 나는 감정평가사야, 평가 업무, 공인중개사야, 중개 업무, 권리분석사야, 권리분석 업무 이렇게 하게 되면 3차 수준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걸 왜 이렇게 구분의 실익이 있을까? 구분의 실익을 이제 4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아직 출제가 안 됐고요. 공중사에도 아직 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혹시 하는 걸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들이 이제 뭐 사지선다, 오지선다 이렇게 구성이 되죠. 되게 그러다 보니까 이 4가지 항목이 나왔을 때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봐봐, 제가 사람 하나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든 게 달라. 전문 지식과 이론 수준 차이가 있다. 아, 이거 전문가야. 그다음에 우리 일할 때 어떻게 돼요? 주의 활동, 주의 해야 되겠죠. 활동상 주의 의무. 그 다음에 남들이 봤을 때, 남들이 쳐다봤을 때 신뢰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자격사다 그러면 훨씬 더 신뢰도 높겠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률이라든지 위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윤리 수준 차이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의 실익은 이렇게 4가지 때문에 구분의 실익이 있다. 이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출제되고 좀 그 관심이 대상이 이겁니다. 이제 지금 이 파트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정리를 해야 합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여 년 전에 공중사에서 한번 출제된 이후로부터 계속 다른 시험에도 이제 출제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한테도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감정평가사는 어디에 해당될까? 우리 한국 표준 산업 분류가 있습니다. 그 분류표를 이렇게 보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그 다음에 세분류, 가늘세자죠. 그 다음에 세세분류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는데 일단은 이 부동산업은 참 재밌는 게 말이죠. 대분류하고 중분류가 같아요. 부동산업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종하고 좀 달라. 응? 자, 우리는 대분류하고 중분류가 부동산업 이렇게 이제 똑같이 적혀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이제 진짜 나눠지고 해서 이제 소분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분류도 이제 큰 틀을 보면 자, 우리가 상품을 기준으로 하자고요. 이 부동산 상품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소유권을 넘겨주는 파는 상품이 있고요. 요거 임대차는 빌려주는 상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게 이제 상품이 이렇게 있다면 그 상품을 중심으로 관련된 업무들이 좀 있어요. 관련 서비스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 이제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빌려주고요, 팔고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하나.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서비스업 이렇게 크게 둘로 소분류에서는 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분류 들어가게 되면 이제 쪼개는 거죠. 이렇게 쪼개는 거죠. 여기는 임대업이고요.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 상품에 대해서 관리를 하거나 여러분 뭐 중개사는 중개를 하거나 여러분 감정평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관련 서비스업이요. 주택관리사가 대표적인 게 부동산 관리업이죠. 그다음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이 자문업이 좀 독특하죠. 여기에 이제 하나 들어왔고요. 여러분 감정평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관련 서비스업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좀 보면 말이죠. 부동산 관리는 뭔가 평가를 하거나 무슨 판단하거나 이런 개념이 좀 많이 적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 업무가 뭐라 그러죠? 틀에 박혀 있다든가 뭐 변동성이 좀 크지 않는 그런 성격을 좀 갖게 되는데 요건 그렇지가 않아요. 개별성이 매우 강하죠. 상대에 따라 어떤 상황인가 여기에 더 민감하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문업으로서 조금 더 위치가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자, 이제 구체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임대업 보니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고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갈게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고요.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근데 이건 뭐야?
기타 부동산 임대업 이렇게 하면 뭐예요? 자, 어떻게 돼요? 부동산은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토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 플러스 건물 이렇게 된다면 세 번째 분류 들어가겠다. 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비 공급업인데 토지 플러스 건물이면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근데 관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함께 복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바로 주거용 부동산 관리요,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요 이렇게 크게 양분을 하고 있고요. 기타란 표현은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 일단 임대업하고 개발 공급업 같은 경우는 주거용 비주거용 건물을 일단 나누고 있고요. 그러니까 토지 플러스 건물을 한꺼번에 묶어서 기타 이렇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관리업 같은 경우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관리 이게 말이 안 돼. 복합적으로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분이 없이 바로 그냥 주거용 부동산 관리요,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요 이렇게 하고 기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기타 부동산 관리 없다는 거 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재밌는 표현을 써놨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상품에 대해서 이 상품에 대해서 이 관리 빼고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자, 중개 및 대리업 이게 뭐야? 대리업이라는 게 있나? 아,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경공매 입찰 대리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 역할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공중사 자격증은 대리업도 일부 들어있다는 사실을 좀 아셔야 돼요. 그렇게 아시고요. 그다음 투자 자문업입니다. 투자 자문업. 그래서 그다음에 부동산 감정평가인데 지금 여기는 좀 빠져 있는데요. 좀 주의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주의. 투자 금융업 아닙니다. 우리 투자 그러면 이제 금융 이게 바로 따라오잖아요. 금융은 은행이 은행 금융업. 그러니까 투자 자문업이지 투자 금융업 아니라는 거. 이거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활동의 윤리성입니다. 이 부동산 자체, 특히 토지를 보면 사회구조 국토 일부고요. 상당히 사회성 공공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윤리성을 좀 강조할 필요성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나누는 학설상 나누는 게 이제 저렇게 네 가지로 좀 나눠놨단 말이죠. 여기 봐보면 이렇게 나눠놨어요. 고용윤리, 조직윤리, 서비스윤리, 공중윤리 뭐 이런 식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윤리 같은 경우는 종업원과의 관계인데, 자, 이 종업원을 조직원 이렇게 바꿔가지고요. 이렇게 조직윤리 이렇게 함정을 판 시험 유형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용윤리는 종업원과의 관계예요. 종업원이 자, 뭐 여러분 간평사 사무실에 있는 종업원이 있죠. 종업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개사무소에 뭐 종업이라든지 중개보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업무에 있어서 자 법률 등을 위반하는 일의 행위를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교육시킬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이나 윤리 규정을 좀 잘하는가, 이렇게 규정을 잘 따르고 있는가, 그 부분을 고려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윤리 그러면 동업자와 동업자 단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업자 그러면 동종업종 종사자라는 의미예요. 같이 돈을 대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 뜻이 아니고 동종업종 종사자. 그 다음에 동업자 단체, 여러 협회 있잖아요. 협회.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동업자나 동업자 단체의 관계입니다. 선의 경쟁해야 되고요. 가입하고 협조했으면 좋겠다. 가입하고 협조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서비스윤리입니다. 여러분 고객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의뢰인이 있겠죠. 그러나 당장 내 고객이 안 됐지만 거래 관계자 위치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의뢰를 직접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거래 관계까지 해서 이익을 옹호할 필요가 있다. 금전적인 것은 물론이고 비금전적인 것도 그렇게 고려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부동산 자체가 사회적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물이 정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나누고 있죠. 출제 가능성이 많이 높진 않습니다. 높지 않습니다. 규제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감정평가의 사회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률적 규제가 있을 수 있고요. 자율적 규제는 협회입니다. 협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협회에서 이제 힘이 좀 강한 곳이 가장 강한 곳이 이제 변호사협회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그 다음에 뭐 전문 직업으로 뭐 의사협회도 있고, 뭐 회계사협회, 세무사협회, 감정평가사협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인데 그게 이제 자율적 규제입니다. 그럼 자 우리나라는 법으로도 규제를 하고요. 자율적 규제도 일부 있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다른 자격사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요. 변호사협회가 이게 상당히 파워가 제재를 가하는 게 상당히 셉니다. 자율적 규제가 가장 잘 되고 있는 그런 협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다? 절차적 규제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자, 자, 부동산학의 이제 일반 원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일반 원칙. 자, 어떤 그 활동이든 간에 그 이로 인한 활동을 전개할 때 지켜야 할 어떤 지침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부동산 활동도 그렇게 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 원칙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나오는데 주의해야 될 게 여기 지금 일반 원칙인데요. 특별 원칙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특별 원칙.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가로 공부할 게 증거, 자, 권리 분석과 관련된 자, 권리 분석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 원칙은 그 활동에 특정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일반 원칙은 모든 부동 활동이 적용되는 보편적인 내용인 거죠. 좀 비슷한 것들을 담고 있긴 해요. 능률성 원칙, 안전성 원칙, 증거주의 원칙, 탐문주의 원칙. 이게 권리분석의 특별 원칙이고. 감정평가는 뭐예요? 능률성 원칙, 안전성 원칙, 전달성 원칙.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뒤에서 좀 등장하겠지만. 자, 그래서 일반 원칙은 어떤 특정 활동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걸 다루고 있다는 거죠. 보편적인 게. 그래서 자,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소유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자. 거래 활동 능률적으로 하자. 행정 활동 능률적으로 하자. 행정 활동은 언급을 안 하는 학자가 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요 1번, 2번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을 언급한 학자는 소수예요, 소수. 일부 모 대학 교수들이 일부 좀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의 소유 활동 능률화 이러냐 하게 되면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최유효요, 최고 최선의 이익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어로는 highest and best use입니다. 최고 최선의 이익. 거래 활동은 어떻게 돼요? 거래 활동이 위축이 되는 게 뭐예요? 우리 부동산 사기 사건이 많거나, 그렇죠? 뭐 이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문제 되겠죠. 그래서 거래 질서 확립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정책을 행하는 뭐 정부나 공공기관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뭐 개인적 차원의 효율성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 전체 차원의 효율성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는 것도 또 효율성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서 뭐 돈 벌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경제 원칙에 따라. 그래서 그 효율성은 좀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은 물론이고 국가의 차원에. 그다음 또 다른 문제냐면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이제 경제에서 계층별 소득 분배 이론 막 이런 걸 배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 문제도 좀 고려를 해야 돼요. 국가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관련된 이런 정책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효율성만 강조하게 되면 또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형평성만 또 강조하면 효율성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성과 형평성 추구의 조화를 좀 이룰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게 이제 소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능률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이 하부 어떤 원리가 좀 있습니다. 자, 이전의 원리. 자, 내가 컴퓨터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인간이 수기를 하는 것보다 낫죠. 보조기 원리, 이런 것들이 이제 기계 등을 의존하는 거죠. 근데 이제 차이가 있어요. 둘 다 기계를 이용하는 건데, 이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보조기로 보고요. 인간이 할 수도 있지만 더 능률적으로 해서 기계를 이용한다 그러면 이전의 원리가 되는 거죠. 업무를 분장해서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서로 업무가 연결될 필요가 있고요. 일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간주평가할 때 기본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똑같죠. 그래서 표준의 원리, 박력 있게 하자, 분발의 원리, 이렇게 하위 실천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활동 좀 안전하게 하자, 법경기 세 가지 측면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능률성을 강조하다 보면 안전성이 위축될 수 있고요. 안전성을 강조하다 보면 능률성이 또 위축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야, 그래서 말입니다.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능률성과 안전성은 상호 견제 상충 관계에 있다. 어느 한쪽을 강조하게 되면 어느 한쪽이 위축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균형을 좀 맞출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자, 길적 측면, 물리적 측면이죠. 기술은 물리입니다. 물리적 측면, 경고성 판단.
최근에 뭐 지진 같은 게 일어나고 봤을 때 어때요? 저 물리적 경고성 상당히 중요한 안정의 요건이죠. 안전에. 그냥 경제는 돈이죠. 적정한 가격의 적정성. 법률 측면은 권리관계 진정성 이런 게 좀 필요할 것이다. 네,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경제성 원칙입니다. 경제성 원칙 그러면 경제 원칙입니다. 응? 이카노믹 프린서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경제학에서 이거 뭐예요? 최소 희생 비용으로 최대 효과 수익을 얻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제 부동산 활동을 하게 되면 저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합리적 의사결정 주체로 보거든요. 그죠?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공정하게 하자. 왜? 부동산은 특히 내가 가지고 토지는 사유의 기전의 국토의 일부니까 사회적 공공성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번까지 좀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자 8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출제가 좀 많이 된다.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법경기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법경기. 그래서 우리 이제 부동산을 바라보면 저 세 가지가 함께 생각해야 한다. 그걸 복합개념이랍니다. 복합개념 3대 측면. 그래서 이제 범죄 측면에 강조되는 게 민법 제99조 1항의 내용이죠. 민법 토지 및 그 정착물 협의 부동산에다가 마치 부동산에 준하는 것처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준 또는 의제 이런 표현은요. 원래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에 준한 것으로 취급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준 부동산 그러면 원래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에 준한 것처럼 법적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걸 말해요. 준지대 그러면 원래 토지에 대한 게 아닌데 지대는 원래 토지잖아요. 토지의 지대처럼 준하게 이해되는 거 그런 이야기야. 준이라는 표현. 준 법률행위라는 것은 원래 법률행위가 아닌데 법률행위 준하게 이해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래는 그게 아닌데 거기 준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동산이라든지 어떤 뭐 권리라든지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치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것을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그러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해서 광해 부동산, 넓은 힘의 부동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범죄 측면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 둘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걸 구분지어서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항목들을 적고요. 이거하고 이거 섞어놓고요. 뭐 경제적 개념이다 또는 길적 물리적 개념이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꼭 구분을 좀 해주시는데. 자, 일단은 요거 돈 냄새가 나요. 생산요소, 자본, 소비재, 생산재, 상품, 자산 어때요? 느낌이 좀 오죠. 돈 냄새 나죠. 근데 이제 요걸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기억을 반드시 하세요. 자위, 공경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길적 물리적 측면, 공간 이용, 기법적 측면인데요. 자위, 공경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이걸 암기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걸 섞어놓고 보면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길적 측면은 자위, 공경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구분하는 거 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복합이라는 단어가 이제 세 가지 타입이 좀 나옵니다. 복합 개념 부동산도 있고요. 복합 부동산도 있고요. 복합 건물도 있습니다. 요건 개념이 둘 이상이고요. 요건 부동산이 둘 이상이고요. 요건 건물이 둘 이상이 아니라 기능, 이 건물이 기능이 둘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걸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법률 경제 이 측면은 뭐예요? 무형적 측면인데 이 길 측면은 유형적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부동산 이렇게 하게 되면 토지만, 건물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토지 등기부 따로, 건물 등기부 따로 있지만 마치 하나인 것처럼 가지고 이것을 활동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복합 부동산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게 이거죠. 주상 복합 아파트. 그러니까 뭐예요? 주도 있고 상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복합 건물이라고 그럽니다. 복합 건물. 광해 부동산은 이미 보셨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출제가 좀 되는 게 이제 범죄 개념이 출제가 됩니다. 이걸 암기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광해 부동산 그러면 협의 부동산 민법 제99조 1항 하고요. 그 다음에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 얘기 등장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협의 부동산 그러면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했을 때 토지는 필지를 말합니다. 필지. 그리고 정착물은 그 위에 있는 건물 등 토지를 따라서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이건 별 문제가 없는데 준의제 부동산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권리 공시 이게 내 거야 이걸 알리는 방법이 뭐야? 등기의 방법을 취하는 거죠. 동사는요 인도구 점유가 되는 거죠. 점유. 그래서 권리 공시를 그렇게 공신력이 우리 등기부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사는 공신력이 인정이 되는 데 반해서 좀 그런 좀 특징은 여러분 민법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전의제 부동산으로 이거 보는 거 보면, 자, 원래 동산이거나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물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어떤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부동산처럼 등기나 등록의 형식을 취하면서 저당이 대상이 되는 그런 성격, 이런 것들은 마치 부동산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 법적 효과를 보면. 그래서 이것을 뭐라 부른다?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따라 등기, 등록이 불가피한 것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자동차, 건설기, 선박, 항공기, 공장지당, 광업지당, 임모, 광업권, 오업권. 자, 이 선박 같은 경우는 선박 등기법이 있어요. 등기 20도 이상인가요? 자동차, 건설기, 선박, 항공기, 공장지당, 광업지당, 임모. 그 다음에 광업권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는 걸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재단 이렇게 하니까 순간 경제적 개념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정을 팔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무엇에 해당된다? 법적 개념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설비 정착물의 판단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번역을 정착물 이렇게 이제 번역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영어가 픽스처입니다. 영어가 픽스처예요. 그러니까 픽스처하고 대비되는 게 뭐예요? 난 픽스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제 번역을 할 때 고민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냥 픽스처 이걸 번역을 정착물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 민법 제99조 1항에 나와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 그걸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번역만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요즘은 번역을 정착물보다는 이제 설비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판단하는, 우리나라 법률 판단으로 봤을 때 동산이냐 부동산이 이 판단 기준이 아니야, 이건. 아닙니다. 이게 좀 달라. 그래서 우리나라 법 체계하고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야, 예를 들어 건물이 있다면 이건 부동산 맞잖아요. 근데 건물이 일부러 봐야 될 거야, 안 봐야 될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건물이 팔리면 이거 같이 팔리는 거야? 아, 그럼 건물 일부구만. 건물이 팔렸어. 근데 이건 안 팔린 걸 하겠다고? 아, 그럼 건물 일부가 아니구만. 건물이 일부가 되면 픽스처라고 하고요. 건물이 일부라고 볼 수 없으면 난 픽스처라고 합니다. 영어가 그래요. 근데 이제 번역이 어려워. 그래서 요걸 부동산, 요걸 뭐 동산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좀 안 맞아요. 그렇지만 하여간 그렇다. 그러니까 봐요. 이 물건이 부동산에 예를 들면 건물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부착되어 있는데 제 것이 물리적 기능적 손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제거했더니 물리적 기능적 손상이 있다? 그럼 뭐예요? 건물 일부라고 봐야죠. 이때는 설비 정착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벽에 달려있는 액자나 식기 같은 건 제거해도 물리적 기능적 손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그럼 이 건물 일부가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물건의 성격을 가지고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수도꼭지는 철물 조립하는 동산입니다. 그럼 아파트 일단 장착이 되면 이건 아파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란지. 교회에 가보면 뭐 예배용 책상 있어요. 의자 책상.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특별히 고안된 장치나 항우주 설치로 들어가면 이것은 설비, 정착물로 보는 게 맞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뭐 우리 수험생활 하신 분들은 지금 원룸 등을 좀 많이 이용하실 텐데, 여러분 풀옵션하고 그렇지 않은 원룸하고 어떤 차이 있어? 어떤 게 더 비싸요? 풀옵션이 비싸죠. 왜냐면 그 임대차 목적물 안에 세탁기라든지 뭐가 있을까? 뭐 가스레인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서 임대를 책정한 거 아니에요. 그럼 임대차 기간 동안 그것은 건물의 일부라고 봐야 돼. 그렇죠? 그런 것들. 그래서 임대가치 증진 목적으로 뭔가 설치했다. 그럼 당연히 설비, 건물의 일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인이 이걸 설치했다. 그러면 임대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착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임차인이 살면서 커튼을 달았다가 나중에 이사갈 때 떼가고 이런 것들은 임차자 정착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설비 정착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것을 동산으로 번역을 좀 하는데 조금 논리가 난 픽스처라는 뜻입니다. 난 픽스처.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가로 꼭 정리를 해야 될 게, 지금 이것은 뭐 별 문제가 없어요. 토지 구성으로 취급하는 거. 토지가 팔리면 같이 팔린 거, 뭐 다리 담장, 뭐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로 단식물, 자연식생이 그러는데, 문제가 이겁니다. 요게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자, 토지 정착물, 뭐 건물 등이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법률적으로 토지가 독립되는 거, 여기서 독립됐다는 것은 분리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로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냐 아니냐 그런 뜻인 거예요. 건물은 언제나 독립됩니다. 토지로부터. 왜?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거든요. 등기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또 등기된 게 또 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 임목.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것도 등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독립돼요. 그 다음에 이제 관습법상 인정되는 게 있어요.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 미불과실, 토지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게 명확하게 밝게 인식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취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독립된 거래 대상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할 게 농작물입니다. 농작물. 그래서 농작물 같은 경우는 언제나 독립됩니다. 그러니까 매형법을 취하거나 뭐 등기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거 누구 소유로 보냐면 경작자의 소유로 봅니다. 누구 걸로? 경작자 무조건. 그래서 이 농작물은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아시는 분은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말입니다. 씨를 뿌려놓고 파종해놓고 그냥 놔두면 이게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소화하기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노력을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자체가 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양분이 필요하고 우리가 비료도 뿌리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키우는데 그 키우는 그 노력이 이 농작물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농작물이 지금 정착되어 있는 그 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농작물 자체에 대해서 이제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건 경작자 소유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독립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농작물의 일부가 토지로부터 분리돼서 따로 보관하고 있거나 이러면 이제 이때는 동산이 되는 거예요. 동산. 그러니까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면서 독립대로 보는 것을 방금 들으신 겁니다. 자, 그럼 내가 토지를 매입했다. 그랬을 때 내 토지의 그 소유권은 어디에 미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소유권의 공간적 법입니다. 그래서 민법 제212조를 보면 토지 소유권은 정당히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 규정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입체적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여러분 지적도는 어떻게 돼요? 수평 지적이죠. 수평 투영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는 지금 민법을 보면 212조에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문제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를 보면 지표면이 있고 공중이 있고 지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하에 미치니까 전체 다 내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자,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공중 부분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인정하기 힘든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중, 지하 공간에 있어서 토지 소유를 인정하기 힘든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적 공중권, 사적 공중권이 나누고 있는데 공익 목적으로 제공되고 여기서 소유권 불인정입니다. 소유권 범위 내에 자,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했는데 여봐요.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라는 이 표현이 조건으로 주어져 있는 거죠. 이것은 정당한 이익으로 자기가 권리를 주장하기 좀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일조권이나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이나 조망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사적 공유권이 좀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이 공중권의 이제 경적 가치 요거 임대차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대상 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지표권. 자, 지상을 펼쳐주기 위한 권리인데요. 우리 지표수의 권리, 예를 들어서 토지가 내가 이렇게 있다. 이거 가배 토지고 여기 이제 우리 토지를 해볼게요. 지표수가 이렇게 흘러가요. 요거 여기를 막아버리면 요 물을 쓸 수 없잖아요. 여기를 막아버리면 이 사람 또 물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표수의 권리는 우리가 유역지를 사용합니다. 유역지. 흐르는 영역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선정주의는 먼저 선자에다 쓸 용자를 써서 선정주의 개념은 사막 같은데 이런 데 쓰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유역지를 사용한다. 그래서 인접지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사용권도 소유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소유권 불인정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소유권 불인정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지하 공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자, 미체류 광물입니다. 이게 법정 광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법상 이제 법정 광물이 66개인가 있거든요. 자, 이것은 개인의 소유가 인정이 안 됩니다. 이걸 채광하고 탐사할 수 있는 권리, 탐사하고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이러한 것들은 국가가 가지고 있다고 봐요. 광업권. 그래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인의 소유권 인정이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좀 요놈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요거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지하수는 어떻게 됩니까? 아, 지하수 안에 있는 토층의 구성 부분으로 보는 이 지하수도 여기 지표수에 관한 권리를 준용합니다. 지하수도 물이 흘러가요. 그래서 사용권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건 독립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저것은 당연히 이용할 권리가 거기에 포함된다고 봐요.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요거의 기출 지문이거든요. 지중권 또는 지하권은 토지 소유의 지하 공간으로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에? 지하수에 대한 이용권을 포함되어 있다며요. 여기 이 권리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안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지하수를. 근데 만약에 토지를 수용하면서 소유권을 더 보상을 했어요. 그럼 이걸 따로 또 보상해 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로 해줄 필요가 없어요. 소유권을 보상하면 보상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수 이용권을 갖다가 뭐 물이 사용하는 권리에 해당, 자, 물이 사용하는 권리에 해당한다 해서 따로 구분하는 그런 것을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상 수용이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보상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시간은 이 정도 하고요. 지금 뭐 첫 강의가 여러분 좀 갑자기 접근하기 좀 힘들어서 그런지 이 기계도 그렇습니다. 기계도 인간이든 일단 적응을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첫 시간 조금 좀 시간이 많이 안 지났지만 첫 시간 이 정도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